화창한 금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장 기자실입니다. 자, 개국 특집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1년 내내 하고 싶지만 저희가 역량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자, 특별히 네, 개국 특집 그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한 분의 기자님과 또 한 분의 애널리스트 분하고 이 브라질 채권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증권부의 이혜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또, 네, 브라질 국채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팔고 있는 네, 삼성증권의 조완재 투자 컨설팅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활약을 많이 기대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네, 본격적인 브라질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리 기자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행사에 다녀오신 이후로 네. 아주 그냥 브라질 이 채권 투자에 필 받으셔가지고 네, 아주 강력하게 주도해가지고 오늘의 이 특집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자, 이혜리 기자, 그 브라질 국제 투자 매력이 좀 많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 브라질 국채가 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초 헤아라 가치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조금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최근에 고액 투자자들이 뭉칫돈을 들고 이제 브라질 국채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투자 대안처가 마땅하지 않은 데다가 또 세법 개정 이후에 정부가 절세 상품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정책 때문에 브라질 국채가 대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팀장님, 네. 그 팀장님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작년에 실제로 예. 좀 붐이 일었었는데 그 분위기가 이런 것도 좀 전해주시죠, 잠깐. 네, 뭐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이 금융상품에 대한 어떤 컨텐츠나 전략을 이제 제공을 하는 일과 네. 그리고 이제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뭐 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고액 자산이라고 하면 한 30억 이상 되나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30억 정도 네, 이상. 그 정도는 돼야 고액 자산이군요. 예. 최근 들어서 한동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되게 인기가 있었다가 헤아라가 상당 부분 한 670원에서 한 550원, 560원대로 급락을 하면서 다소 이제 주춤했던 상황이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헤아라 환율이 한 550원, 560원에 이제 머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절세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들어 브라질 채권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기자, 그 브라질 국제 투자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좀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브라질 국채는 투자 한도와 자격에 제한이 없는 거고요. 또 이자 소득과 환차익, 또 채권 평가 차익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이에 따라 브라질 국채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판매한 브라질 국채 투자 잔액을 살펴보면요. 작년 여름부터 브라질 국채 신탁 부분을 판매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또 동양증권이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많은 삼성증권의 경우 세 증권사 중에서 브라질 국채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미래에셋이 추격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최근 다시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국채 표면 금리는 10% 정도인데요. 만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환율에서 8년 3개월 정도 남은 채권이 토빈세와 또 각종 환전세, 금융거래세를 빼면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채는 대부분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주로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함께 권유가 되는 물가채나 저축성 연금 또 장기 채권 중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증권사들도 브라질 국채 판매에 다시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헤아라 가치가 급락하자 판매를 중단했었던 대우증권이 최근 다시 브라질 국채를 판매를 재개하고 있고요. 네. 또 현대증권도 지난달에 브라질 국채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삼성증권에서 오늘 특별히 나오셨으니까 네. 아까 그 삼성증권의 그 판매 어떤 추이 이런 것들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보면은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네. 증가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 그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자산가들 사이에서 왜 네. 물가채 아까 이혜리 기자도 얘기했지만 물가 연동채라든가 뭐 장기 채권 이런 거 네. 상당히 좀 많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뭐 이거 좀 다른 얘기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30년 채권도 이제 발행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한층 더 이 장기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 이런 예.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이혜리 기자가 몇 번 강조했듯이 좀 거액의 자산가들이 주로 이제 좀 이 어떤 브라질 채권에 좀 관심이 많다 이러는데 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거액 자산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저 같은 일반 그 셀러리맨이나 예. 중산층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 브라질 국채라든가 이런 거에 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예,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어. 지금 이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이제 3,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어느 정도 목돈의 투자가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반적으로 좀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주식 자산이나 뭐 주식형 펀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브라질 채권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 채권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머징 주가하고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이라는 특징상 안정적인 쿠폰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브라질 국채도 좀 일반인들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정성과 좀 수익성을 조금 겸비할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3,500만 원? 예. 아, 3,500만 원이면은 네, 네, 많은 다 떼고 나서 예. 좀 어렵겠네요. 네. 이혜리 기자, 아까 뭐 토비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저것 세금 다 떼고 나니까 한 8%. 그 정도 수익이면은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또 환율이 또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 다른데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가 안 됐었죠. 환율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또 브라질 국채에서 가장 큰 관건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올해 초 갑작스러운 헤아라 가치 급락으로 투자자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전문가들이 헤아라 환율주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관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헤아라 가치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기 때문에 환위험이 많이 줄었고 또 이에 따라서 다시 브라질 국채 판매에 증권사들이 발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환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과 유럽 또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지난달에 양적 완화를 다시 내놓으면서 브라질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환율 전쟁에 대해서 엄포를 두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이 수출에 의존한 산업 구조인 만큼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브라질 재무장관들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로 헤아라 가치가 오르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가치 하락에 나설 기미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브라질 환위험이 안정된 게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브라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었던 브라질 중앙은행 고위급 인사의 발언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The Brazilian financial market is very sophisticated in providing you investors with all the hedge instruments necessary for alleviate your risk. For those who are not risk lovers, let's say, they are less tolerant to risk, for foreign exchange risk, we do have very sophisticated instruments there at very low transaction costs. Would set the exchange rate for you in a certain period so that you don't have this foreign exchange risk. So even considering these hedge costs, still you would have a very nice positive yield. 네, 그렇습니다. 환 위험에 대해서 중앙은행 관료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강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혜리 기자,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저분 말씀대로 그 환 위험 좀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국내 전문가들은 헤아라 가치가 조금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달러 2화라 정도로 금융위기 때를 제외했을 경우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또 헤아라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브라질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가 상승에 또 부작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Q3 이후에 헤아라는 달러화 대비 아주 잠깐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반응은 없어서 큰 위험까지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분이 바로 옆에 계시네요. 자, 팀장님. 예. 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거는 뭐 이제 시쳇말로 우리 시장 용어로 뭐 안전빵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회화라가 이제 뚝 떨어지면서 이게 금리 받은 거를 그냥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작년 올해 이제 지나면서 겪으셨는데 자, 이 환 위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 해지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환 해지의 효과 일각에서는 또 너무 해지를 잘못하면 또 오히려 또 여기에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적절한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이 환해지가 항상 이제 정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환해지를 할 때 상당 부분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환에 대해서는 해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해지를 하게 되면 뭐 거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군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왜 환해지에 대한 효과가 있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통화가 이제 달러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화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달러가 강해진다고 하면 대부분의 통화는 좀 약해지고요. 그렇죠. 뭐 달러가 약해지면 대부분의 통화는 강해지는데 뭐 브라질이나 저희나 어떻게든 뭐 이머징의 레벨에 있는 채권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달러 대비해서 어떤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달러의 방어 효과가 있다. 요것 때문에 아마 달러 환해지에 대한 효과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당연히 이제 브라질 국채에서 환위험은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 디폴트 위험과 환위험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할 텐데요. 그렇죠. 디폴트 위험은 조금 제외한다라고 하면 환위험이 가장 이제 중요한 바탕일 텐데 저는 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해볼 만한 타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금의 한 550원 수준은 이제 신용등급 상향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경제 구조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대적인 어떤 경제 구조가 환율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브라질보다 조금 더 이 수출에 좀 더 의존도가 높고 브라질은 좀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저성장 시대에서 교육량이 준다라고 하면 저희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브라질에 대한 어떤 펀드멘탈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 좀 의도적으로 헤아라를 좀 약하게 가져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체 성장 기반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게 반대적인 극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려 그리고 브라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뭐 계속적인 환율 약세를 유도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정도는 조금 해볼 만한 타이밍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라질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지만 이 자원 부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유가라든가 뭐 이런 자원 이런 가격 추이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주된 이 경제 구조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그 돈으로 이제 소비해서 이제 먹고 사는 국가가 이제 브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헤아를 약세를 유도하는 것들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브라질 원자재 수출만으로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서 자체의 어떤 성장 기반을 자꾸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환율을 약세를 유도해서 제조업 기반을 조금 만들어가겠다는 정책을 좀 피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딱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많은 물론 거액 자산가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좀 장기 투자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취약하고 좀 노하우라든가 그런 경험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이나 좀 일천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채권 투자 특히 이제 브라질 해외에 있는 그 국채 투자를 단기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답이 아닌 것 같고 이 기자 어떻습니까 좀. 브라질의 어떤 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장기 투자를 좀 하는 게 좀 매력적인 것인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브라질 국채와 또 브라질 금융시장 투자와 관련해서 또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 점은 결과적으로 브라질이 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일 텐데요. 브라질은 2010년만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7.5%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GDP 브라질의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2.5%까지 내려잡았고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9회 연속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네. 브라질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는 건데요. 브라질 중앙은행 고위 인사는 자국의 경제를 조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aybe I should add, in terms of macroeconomic stability, the fact that we still have, as I said in the very beginning, that we still have all the policy tools available. We are not at the zero bound interest rates. We are very far from that. So we still have a lot of, in terms of interest rate, a lot of space to give the economy more stimulus if the international scenario suggests that we do that. We also have the government in a very sound fiscal position, as my colleague. So we have all these counter-cyclical instruments available to be deployed. 네, 기준금리 인하도 브라질 국채 수익률에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당장 국채 수익률은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헤아라 가치가 약세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브라질 국채 수익률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또 투자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2.5%에서 7.5%까지 네. 뭐 9번 연속 지금 막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성장률 전망이 좀 어둡다, 네. 우울하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이렇게 좀 또 추가적으로 인하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때 좀 그 브라질 국채 투자할 때 좀 유의사항이라든가 예. 좀 머릿속에 좀 담아둬야 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 채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장기 더 채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자님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자금 유입이 좀 줄어들고 그로 인해 환율 약세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장기 채권, 만기가 긴 채권을 활용하시게 되면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 상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그러면 환율의 조금 약세로 인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채권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질 채권은 토빈세라는 좀 입장료 개념의 세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세금의 부담이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한 6%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요. 만기가 좀 길게 늘리게 되면 뭐 그 비용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긴 채권을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아까 이제 자꾸 유동성 측면에서도 좀 말씀하셨는데요. 브라질 채권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채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뭐 9년 동안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가져가실 중간에? 필요는 없고요. 언제든지 중간에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긴 채권을 투자를 하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환매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게 가면 토빈세 이제 단기 자금에 이제 부여되는 토빈세는 좀 줄어들겠지만 또 네. 중간에 또 이제 다시 또 처분하게 되면 또 토빈세가 또 느는 이런 측면도 또 있긴 있겠네요. 토빈세는 입장료 개념의 세금이기 입장료. 때문에 한번 헤아라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질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제 진짜 장기채가 훨씬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글로벌 기조가 이제 저성장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채권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하보면 장기 채권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브라질 채권 열기가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좀 이제 좀 예.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그런 것들 아까 짚어봤는데 역시 좀 브라질 하면은 잠시 후에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있겠지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그 해외 채권 예. 좀 그런 채권들 중에 좀 투자 매력이 있다든가 지금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일본의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일본, 이제 일본하고는 저희하고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호주 국채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주 국채 금리가 한 4%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 크게 이제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생각에는 조금 이 중국의 딤섬 본드 같은 위안화 표시하는 채권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딤섬 본드요? 예, 예. 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위안화를 절상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성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어차피 미국은 어차피 소비는 망가졌고 그러면 기업 측면에서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꾸 달러의 약세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이제는 이제 소비 쪽으로 이제 경제의 축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게 이제 포인트다 보니까 결국 위안화 절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있는 딤섬본드 같은 것들도 저는 해외 채권 중에서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딤섬본드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네. 우리 이혜리 기자 혹시 좀 우리 간만에 또 팀장님 나오셨는데 궁금한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최근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또 웅진그룹 사태인데요. 이제 뭐 회사채나 기업보험에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손실이 막대한 상황인데 채권 투자자들의 이제 가장 큰 걱정은 또 신용 리스크잖아요.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손해 보시는 뭐 금융회사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크레딧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상당 부분 좀 리스크가 많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웅진 사태를 보시는데도 알 수 있듯이 채권단조차도 웅진이 법정 관리를 갈지도 몰랐던 상황이다라는 이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어떤 크레딧에 배팅을 하는 거는 과연 이제 맞을 거냐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브라질로 조금 한정을 지어보면 결국 브라질이 디폴트가 나야지 뭐 이 채무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건데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환 보유고 단기 부채에 대한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위험은 거의 낮지 않을까. 유일한 위험은 이 환율에 대한 위험일 텐데요. 이 환율에 대한 위험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면 이 매년 받는 쿠폰이 한 8% 정도입니다. 그러면 9년짜리 채권을 투자를 하시면 내가 받는 쿠폰만 한 70%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환율에서 70%만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뭐 분명히 위험은 있기는 하지만 그 위험 자체가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탁 발생하면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채권 투자라든가 이 크레딧 투자는 이게 갑자기 뭐 유동성 위기, 이게 뭐 부도 이렇게 나가 버리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금융회사는 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요새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일 터지고 나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브라질의 어떤 디폴트 리스크. 한때는 뭐 남미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외환 보유고도 저희 나라보다 지금 많은 많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부채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부채의 비중도 한 20% 정도대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위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성장률에 대한 어떤 둔화 이런 것들은 글로벌적인 어떤 추세이고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성장률 둔화가 채권 가격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브라질의 어떤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브라질에 대한 어떤 이 크레딧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혜리 기자 브라질 14년인가요? 월드컵. 예. 16년 올림픽. 2016년. 금융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국제 담당하는 우리 또 전문 기자신데 나름. 뭐 그리스도 이제 그 올림픽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버블 같은 거 없지 않을까? 좀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이 북경 올림픽 딱 그때 6천 찍고 지금 이제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스포츠 이벤트, 큰 이벤트 때 88 올림픽 때도 한번 버블이 있었는데. 그 주식시장은 이런 이벤트와 조금 일정 부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브라질 자체가 소비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월드컵이나 이 올림픽이 상당 부분 내수에 대한 부양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최근처럼 이 원자재 성장률 떨어짐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월드컵이나 올림픽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측면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채권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대한 민감도는 주식보다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낮다. 이 디폴트에 대한 어떤 리스크와 환율에 대한 위험, 어떤 두 가지 팩터만을 조금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월드컵이나 이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펀더멘탈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해외 주식에 관심을 하는 분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브라질 주식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나요?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저는 브라질 주식에 투자할 바에는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에. 게 어떨까. 그거는 어차피 채권이라는 것들도 이머징 자산이기 때문에 네. 주식의 방향성과 상당 부분 밀접한 측면이 있고요. 뭐 쿠폰, 아주 매력적인 쿠폰이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브라질에 대한 주식보다는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은 뭐 이 추세적인 상승, 기본적인 이 브라질 경제 구조 자체가 이 원자재 수출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네. 상대적으로는 뭐 추세적인 상승이 조금 일어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다만 다른 이머징 국가 대비해서는 뭐 상대적인 이 강세를 좀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개국 특집으로 네 우리 브라질 국채 네 피리 꽂힌 우리 조한대 팀장님하고 이혜리 기자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